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 리뷰 세법개론 강의하게 된 박사표 교사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기본반에서 이제 이어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일단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일단 먼저 OT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이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죠. 이걸 이제 화면으로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 리뷰 세법개론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세법개론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다라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공부했는데 머리에 다 남아 있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었다. 그러니까 귀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뷰반의 취지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걸 완벽히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만 찝어보자면 그거를 이제 그런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면 뭐 공부는 좋아요. 근데 그런 스스로가 모든 걸 정리하면서 혼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좀 초점 맞춰지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는 세법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랑 좀 개인적인 좀 면담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이든 어디든 공부해 오셨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나와 있는 세법개론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고 있는 거겠죠. 일단 뭐 잘 아시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고 법인세 10문제, 소득세 10문제, 부가세 8문제. 그래서 주요 3개의 법률이 28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법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 거죠. 국세기본법 4문제, 국징법 4문제, 조처법이랑 국조법도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한 80점이죠 라고 처음에 말씀하세요. 뭐 그땐 이제 다들 뭐 열정이 다 좋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공부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나름대로 목표를 좀 더 낮게 잡으실 거예요. 그럼 대략적 목표는 높게는 한 60점 정도, 적당히 보자면 한 50점 정도. 그래서 50에서 60 사이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40개의 문항 중에서 우리가 50점 맞추려면은 개수를 한 20개 맞춰야겠죠. 그 20개를 우리가 어디에서 맞추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제 밑에 있는 요 4가지가 있죠. 요 4가지의 범위 모두 올인했어요. 총 문제수 몇 문제죠? 12문제인 거죠. 그렇죠? 12문제이면 여기서 8문제만 맞추고 여기서 다 맞춰버리면은 뭐 나름대로 시점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자, 그러면 1차는 뭐 되긴 하겠지만 2차가 완전 멸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좀 쉬운 길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법서부도 최소한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모든 과목을 이제 밸런스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만 이제 기타 세법 같은 것들은 12문제에서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개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고 나머지 그 10개의 문항을 여기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부가세의 문항수가 8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맞춰도 얼추 50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공부 범위들을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에 잘 투자한다면 50점, 60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목표 점수를 만들어 보시고 이거를 어디에서 건질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통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한 학생들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국조법은 많이 제끼시더라고요. 국조법 제끼고 이제 여기 있는 10개 중에서 한 6개에서 8개 맞추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부가세를 좀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많이 맞춰보시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물론 많이들 제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장에 있는 1장, 2장, 3장은 그런 대로 자주
출제되고 또 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준비해 보시고 다음은 소득세도 잘 암기하면 이제 그 원하는 점수 50점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법에서 몇 개를 맞출까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그 법에서의 파트가 있죠. 어느 파트에서 좀 더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서 문제를 맞출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가 있으면 법인세 되게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빈출되고 있는 주제들은 보통 1장부터 4장 사이예요. 물론 뒤에는 5, 6, 7장, 감가상각비, 충당금, 부당이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4장, 손익의 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까지 좀 잘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1장에 있는 총론부터 그리고 2배사 근영기 공부하죠. 그런 다음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세액공제까지 다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10개 중에서 양도세 2개 빼고 있는 8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 될 것이고, 다음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가세를 잘 챙기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의 모든 챕터를 잘 챙겨보시면은 뭐 8문제 다 맞추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 개만 나가는 식으로 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어느 파트가 조금 자신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하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파트는 잘 모르겠다, 몇 번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그런 내용들은 일단 한두 번 더 보시고 안 되시거든 좀 과감히 배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뭐 올해 12월 말 아니면 1월 달이 되었을 때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만 반복하셔가지고 돌리셔야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시니까 그런 배제를 조금 더 일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부분 공부해 보시면서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리뷰 반에서의 그 진행되는 범위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부가세예요. 부가세는 일단 6장과 7장을 제외한 5장까지 합니다. 5장까지. 그래서 매입세 공제와 납부세까지. 자, 거기까지 하고, 물론 6장도 중요하고 7장 간이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얘는 넘어갈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5장까지 먼저 하실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도 물론 4장까지 손익의 이제 귀속 시기와 평가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일단 3장에 있는 손금까지, 그래서 추진비, 기부금, 지급이자 등등이 있죠. 일단 거기까지만 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에서는 일단 2배사 근영기 중에서 3장에 있는 사업 있죠. 사업 중에서 일반 사업은 법인세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얘는 뺄 것이고요. 사업 중에서는 이제 말문제 파트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만 할 것이고, 나머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특례는 하지 않을 거고요. 6장의 소득공제와 그 7장의 세액공제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제가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법소 범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강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강의들은 이제 일단 다 던져놓아요. 다 던져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라대고 있는 거지만, 이건 제가 이제 미리 골라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라놓을 뭐를 버릴지 뭘 할지를 굳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세팅해 놓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반복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고요. 자, 제가 또 노파심에 또 드리는 말씀인데 또 아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강의는 세법의 그 전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가세, 가산세 안 해요?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따로 공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따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요 항목들, 특히 계산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그 내용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고 있는 말 문제거나 아니면 절차 관련 혹은 어려운 주제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개론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론 강의를 보시면서 직접 공부해 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현장 강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반복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을 나름 한 번 이상은 보았으니까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요 문제를 조금씩 푸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이제 기본 설명되는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제까지 병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풀 때 가장 이제 실수한 게 뭐가 있냐면요, 문제를 푸는 게 본인 실력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저는 완벽주의여서 노트에 있는 거 싹 다 암기해야지만 성에 찹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정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건 공부하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문제 풀어봤어요. 틀리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틀리지? 막 성도 내고 막 욕도 하면서 이제 그냥 공부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 공부에서 틀리는 것도 그 공부하는 과정의 일부인 겁니다. 즉 문제를 풀어서 틀려야지만, 미리 맞아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문제를 푸는 건 좋고요. 그때 문제 풀 때 팁이 있다면, 약간 그 본인이 자신이 없으시면은 오픈북처럼 책을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보시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단서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직접 책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자료 이 내용과 노트의 이 내용들 연결지으면서 이 문제가 말하는 것이 얘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와 내용, 개념을 연결지으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푸셔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조심할지, 어떤 거는 만약에 가정이 바뀐다면 어떻게 풀지도 한번 머릿속에 고민해 보셔야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의도에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교재가 있죠.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수업에 있는 교재는 세법기론 수업이라는 별도의 그 증정 교재가 있어요. 뭐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이제 무료 교재입니다. 제가 이제 세법개론에 대한 연습 문제 여제를 추가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풀어보시고, 그런 문제가 최소한의 문제풀이 범위예요. 근데 문제는 풀면 풀수록 좋거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연습서 말고도 다른 이제 뭐 객관식 교재가 있으시다면 그거 푸셔도 좋아요. 그거를 푸시면서 이제 연습해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있냐면, 말 문제보다 계산 문제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 문제는요, 지금 공부하나 시험하기 한 2달 전에 공부하나 결과에 차이가 없어요. 걔들은 외우냐 못 외우냐 그 문제인 거니까 외우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계산 문제 풀 때에 연습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말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로 점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 줄 아셔야지만 점수 50점, 60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 문제 하시면 1차는 뚫을 수 있지만 2차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근데 계산 문제만 공부했다서 말 문제를 전혀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말들이 있죠. 뭐냐면 신고 납부 절차,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암기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중요성을 이제 후순위에 두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와 걔랑 관련되고 있는 규정들, 그걸 먼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랬고요.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먼저 교재가 있죠. 일단 교재는 이제 저의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세법 이론노트 요 요약서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세법개론 교재 없이 요 요약서로만 그냥 설명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강 시에 제공되고 있는
세법규론 연습도 있는 거죠. 문제집입니다. 거기는 구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OX가 있습니다. OX. OX가 최근 거의 15년 동안 기출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말 문제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 문제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혼자서 그런 OX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OX가 몇 년도에 몇 번 나오는지 다 적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복되고 있는 문제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 되겠죠. 그런 것도 위주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예제가 있어요. 사실 그 예제는 세법개론 단계에서의 연습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개념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뭔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 예제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거기에 해설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혼자 공부해 보실게요. 다음 세 번째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연습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풀어볼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챕터와 관련되고 있는 중요한 좀 의미가 있는 기출 문제들만 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한번 풀어볼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25년도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즉 올해 출제되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챕터가 끝나면 거기에 있는 문제도 제가 따로 풀어볼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매 수업마다 별도의 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 다음 진행 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순서라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질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거나 좀 어려운 게 있으시면요, 이제 수업 끝나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 그 밴드 있잖아요. 밴드 저 가입돼 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제 이름이 되어 있는 글을 남기시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은 리뷰반을 들을 때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습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법개론 들을 당시에는 예습 필요 없었지만 우리 한번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오늘 배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쓱 훑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쓱 훑어보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떤 개념들이 기억이 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렴풋이 아는 것도 있고 완전 생판 처음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약하니까 이걸 위주로 잘 이제 들어봐야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수업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 들여서 한번 쑥 훑어보세요. 다음 두 번째가 복습이 있습니다. 자, 복습은 뭐냐면, 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노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읽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읽을 때는요, 처음 한 번은 쓱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강조되고 있는, 아니면 제가 수업 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틀렸던 오개념이 있다면 다시 노트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확인하고 문제 풀어봐서 틀리면 또 확인하고 거기에 또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고 문제 풀고 내용 보고 문제 풀고 이런 방식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 내 머릿속에 얼마가 남아있냐는 것은 반복을 얼마나 잘했냐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이 없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꼭 우리가 책을 펼쳐야지만 복습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제 뭐 출근하시면서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부가세 1장 공부할 건데 1장에 뭐가 있었지? 먼저 부가세의 납세의무자,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 정의가 뭐지는 걸 계속 상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사업자 정의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다 뭐였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 있으면 다 책을 펼쳐보시고 해서 다시 내용을 채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 목차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그리시면서 나름대로 그 전체 개념에 대한 큰 나무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굳이 책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길 가면서 운전 용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중교 타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계속 트라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책이 있나요? 책 없습니다. 완전 우리의 완전 생머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얼마나 머릿속에 잘 새기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꾸 그런 머릿속 상기를 반복해 보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고 또 이제 이 내용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오세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노트를 막 만들었어요. 이제 그 줄 노트에다가 세로 기능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림도 엄청 이쁘고 글씨도 깔끔하고 그런 거예요. 막 잘했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 갖다 버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 노트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쓰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문제는 그렇게 쓰고 나면은 이 노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노트에 있는 거를 필사한다, 즉 베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그 노트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만들면 안 봐요. 만들면 봐야 되는데 다들 3번 만들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트를 새로 만드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가 않아요. 대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낙서가 더 중요해요. 낙서와 필기, 이게 더 중요해요. 낙서와 메모, 낙서와 메모 이렇게요. 낙서와 메모,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머릿속에 좀 떠올리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빈종에다 끄적거리시는 거예요. 뭔가를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고 버릴 용도로만. 아시겠죠? 그렇게 낙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 노트가 있죠. 이 노트에만 공부해도 차고 넘쳐요. 근데 이제 그 노트의 언어와 표현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와 다르니까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의 말로 순화해야겠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말로 그걸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모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만의 커스터마이징된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수업 진행인데, 일단 오늘은 첫 주잖아요. 일단 첫 주의 진행은 기본 컨셉이 복습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법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의 전범위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근데 저희 범위가 일단 1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1장이 이제 부가세 총론인데 가볼게요. 자, 1장이 부가세 총론인데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장을 이제 첫 주 때 공부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공부한다?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장 내용은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대신 1장 끝난 그 2장부터는 이제 원래 의도하고 있는 그 복습 리뷰를 싹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1장 쫙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공부하고 있는 2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부가세법 총론이죠. 먼저 1절은 부가세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래 보시면 먼저 2번이에요. 이게 결론이죠. 자,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때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것이 있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세법은 이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서 세금을 구하지 않고 대신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부가가치 정의는요, 어떤 사람이 거래하면서 창출되고 있는 새로운 가치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그 사업자의 마진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진이 뭐죠?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자가 사고 있는 매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원에 사온 물건을 15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50원만큼 남기고 있는 거죠. 그 남긴 게 원래 없던 부가가치가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매출과 매입으로 쪼개서 매출에서 세율을 곱하고 있고,
매입에서 세율을 곱하고 있죠. 이때 그 매출의 세율 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 불러요. 매출세액. 그리고 이 매입에서 세율을 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입세액이라 부르죠. 그래서 매출세 빼기 매입세액보다 바로 부가치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거고 있는 거죠. 즉 부가치를 직접 구한 게 아니라 매출과 매입 두 가지의 단계로 쪼개어서 세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그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사업자가 있다 해볼게요. 갑사업자가 예를 들어 을이라는 매입자한테 이제 100원짜리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재화 100원을 팔기로 했죠. 그럼 100원 팔고 있으면 100원 물건 받아올 수 있겠죠. 물값을. 그래서 100원 받아올 거예요. 자, 이 100원은 뭐죠? 이 갑의 매출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매출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얘를 매출로 말하고 있지만 이때의 금액을 세법은 부가세는 대신 공급이란 말 쓰죠. 이를 공급가액이라 불러요. 공급가액. 즉 우리는 부가세에서는 매출 대신 공급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매출에 대한 금액이라 해서 매출액 대신 공급가액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 공급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가세는 좀 더 공급량을 더 자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사업자가 이 100원에 대해서 10% 구하고 있는 금액만큼 세금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갑사업자가 왜 이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왜 내고 있냐면 이 갑사업자는 매출이 100원이고요. 매입이 빵원이어서 부가치가 100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가치가 100원인 거니까 거기에 10원을 내고 있는 것이 부가세인데 내보니까요. 갑은 100원을 받아와서 10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남은 게 얼마인 거죠? 90원 남아있죠. 원래 우리가 부가치는 이 사업자가 남기려고 의도하고 있는 금액인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부가치만큼 안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10원만큼도 내 손에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10원의 세금을 내 돈이 아닌 매입자인 을한테 돈을 받아와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원이 아니라 110원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 때 징수하고 있는 세금은 뭐죠? 바로 매출세액인 거죠. 매출세액을 받아와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온 거는 110원이고 낸 거는 10원이니까 부가치는 100원 되겠죠. 그래서 100원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갑이 을한테 팔고 있는 요 100원은 매출, 즉 공급에서 발생되고 있는 공급가인 것이고 이때 갑은 뭐라 불러요? 매출하고 있는 매출자란 말 대신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물건을 사는 참 누구예요? 공급받는 자 아니면 매입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됐죠? 자, 이게 일단 우리 전 단계 세금공제법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린 부가치를 매출과 매입 쪽에서 먼저 1단계는 판 금액에 무조건 10%만큼 세금을 걷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단계 판 거에 10%를 과세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산 거에 10%를 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엔 을사업자가 예를 들어 자 소비자에게 자 같은 재화를 150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사업자의 부가치는 얼마예요? 부가치는 매출 빼기 매입인데 매출이 150원이고 매입이 100원이니까 부가치가 50원 되겠죠? 그렇죠? 50원. 그래서 원래는 이제 5원만큼 세금 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방법을 일단 을사업자는 팔자마자 판 거를 전부 세금으로 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 거는 150원이고 내가 징수한 건 15원이니까 이제 15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세무서가 받고 있는 전체 세금 얼마예요? 10원이랑 15원이죠. 합해서 25원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볼 건 세무서가 원래 의도하고 있는 세금이랑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세금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세무서가 받은 금액은 25원이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갑과 을 사업자의 부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먼저 갑은 부가치가 얼마예요? 매출은 100원이고 매입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가치는 100원 되겠죠. 그래서 100원만큼이 있는 거고요. 자, 을은요. 사온 게 100원이고 판 게 50원이니까 이제 50원이 부가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부가치 합계가 150원 나오고 그 150원의 10%는 15원 되겠죠. 그 15원이 우리 세무서가 의도하고 있는 징수할 세금인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얼마? 25원 받아왔죠. 10원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을사업자가 내고 있는 세금 얼마죠? 15원이죠. 그렇죠? 이 15원은 어디서 왔어요? 150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 150원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을의 매출액이에요. 근데 매출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식을 보시면 부가치는 매출 빼기 매입이죠. 이걸 바꿔보시면 매출은 매입 더하기 부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을사업자가 내 머릿속에 부가치가 50원이 있는데 마침 내가 사온 게 100원짜리인 거니까 나는 50원 남기기 위해서 150원에 팔아야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을의 공급가의 150원은 을의 부가치 50원과 을의 매입액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을의 매입액은 반대편 갑의 매출액이죠. 을이 산 건 갑이 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을의 공가액 150원은 을의 부가치 더하기 갑의 매출액이에요. 근데 갑 매출액은 뭐죠? 곧 갑의 부가치인 거죠. 결과적으로 을이 판매하고 있는 공급가액은 지금까지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부가치가 누적된 금액인 거예요. 따라서 세무서 입장은요, 이 150원에 대해 세금을 과세해버리면 모든 단계의 부가치를 전부 다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종의 부가치는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가 소비할 때 그 소비할 때의 금액이 모든 단계에서의 부가치의 누적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세면은 세무서는 그 의도한 세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지막 단계의 을과 소비자의 거래 말고 이제는 중간 단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 거래 볼게요. 자, 갑은 사업자이고 을도 사업자예요. 이 둘은 최종적인 거래가 아니라 중간 단계 거래인 거죠. 이때 그 중간 단계 거래는 20원은요 언젠간 을이 물건 팔 때 세금으로 낼 거예요. 따라서 이 갑이 내고 있는 10원에 대해서 따로 공제하지 않고 있으면 갑의 세금, 부가치 세금 10원만큼은 여기서 한번 과세하고 있고 여기서 또 과세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이중과세를 해소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매입세 공제인 거죠. 그래서 을이 내고 있는 매출세 10원은 그걸 사서 부담하고 있는 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의 부가세 보시면 갑은 부가세가 10원이고요. 을은 매출세액 15원, 매입세액 10원이어서 전체 납부세액은 5원 되겠죠. 즉 5원이니까 을의 부가치 50원에 10% 할부가 같아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중간 단계의 사업자가 물건을 사면서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고 있는 것을 매입세 공제계로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기본적인 부가세의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요 1번과 2번이 있어요. 먼저 1번 과세 표준이죠. 즉 과세되고 있는 매출 금액인 거예요. 그때 매출 금액은 지금까지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가치 누적 금액인 것이고, 두 번째 우리 매입세 공제의 취지가 뭐죠? 바로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매입세 공제 요건이죠. 자,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매입세 공제는 그 사업자 공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증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을 사업자가 갑한테 물건을 사와서 돈을 부담하고 있으면 그때 매입세를 잘 부담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을 받아야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증빙 뭐예요? 바로 세금 계산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는 매입세액일 것인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과세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매입세액을 샀을 때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사례 있죠. 오른쪽에 사례 있어요. 자, 우리가 제품을 10개를 샀어요. 근데 단기 중에는 7개를 사업에 쓰고 3개는 기말직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되고 있는 거는 7개까지냐? 아니죠. 사고 있는 10개 전체에 대해서 공제해야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는 당장 내가 사업에 쓴 것이 아니어도 미래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면 지금 당장 샀을 때 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 내가 안 쓰고 있는 3개는 일종의 세무서와 사업자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세무서한테 사업자가 제가 3개 아직 안 썼지만 미래 사업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제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종의 약속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 재고 3개짜리의 그 재고를 그 사업이 아닌 딴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과거에 공제했던 매입세액은 잘못 공제한 거죠. 그래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이제 추징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바로 공급 의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랬고 이제 넘겨보시고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있는 전체 부가세의 내용들을 한번 쓱 볼 겁니다. 자, 우리 부가세는 이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매출세액은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나의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이때 과표라는 금액은 그 사업자의 단기 중에 있던 공급가액, 매출액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매출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때의 부가세에서의 매출액과 우리가 법인세에서 입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 법인세에서 입금은 그냥 내가 벌면은 다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아서 벌든 그냥 돈을 받든 관계없이 들어오면 다 과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하죠? 팔아야지만 과세예요. 즉 과세 거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물건을 팔아서 판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지만 나의 매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과표를 이제 판단하는 그 과정이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 1단계는 자, 우리 부가세에서 규정되고 있는 재화기의 공급과 이게 공급이어야 돼요. 이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2장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재화는 이상가치가 있는 유체물 자연력 권리이고 공급은 뭐죠? 이제 계약상 법률상에 있는 인도 양도였죠. 그런 조건에 부합되고 있는 거래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현금을 공짜로 받았다. 이거는 과세 거래가 아닌 거죠. 그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 1단계에 해당하고 있더라도 누가 팔았냐 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과세 사업자가 팔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면세 사업자가 팔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부가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1단계에서 과세 거래로 규정되어서도 다시 별도 규정에 의해서 면세로 되어 있다면 또 과세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거는 과세 사업자의 과세 거래일 때만인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어디에도 면세가 포함되고 있다면 어떤 것도 과세할 수 없어요. 뭐가 있죠? 면세 사업자의 과세 거래 이거나 과세 사업자의 면세 거래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세가 한 개로 붙어 있으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유의사항 좀 보시면 첫 번째, 자, 공급자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항상 사업자로 간주하죠. 우리 그 사업자의 정의는 이따 보시겠지만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즉 등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위에 나와 있는 1단계와 2단계를 충족하고 있다면 얘는 실질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래 징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얘는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 때 갑이 거래하자마자 을한테 매출세액을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거래하자마자 징수한다고 해서 거래 징수라 불러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실제 물건을 팔 때 팔 당시에 외상 매출 거래여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 공급자는 매입자한테 이제 그 TI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어도 뭔다? 항상 과세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세거래이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세거래로서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건 모두 다 과세거래인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증빙이 발행이 됐는지 아니면 징수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은 4번이 있어요. 공급자가 내가 매입할 당시에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비영용 승용차가 있죠. 원래 우리가 출퇴근 목적 승용차를 매입하고 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였죠. 그런 승용차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승용차는 과세 제외이고요. 판 사람은 과세 사업자니까 그때 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고 된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입니다. 자, 두 가지 설명드렸었죠. 먼저 증빙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있고, 두 번째가 과세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죠. 현재 세법은요, 그 불공제 사유를 총 8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죠. 자, 그때 취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 불이행. 부가세에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글자를 따서 자, 등록 신청 전 미등록이어서 미자, 그리고 미수치죠. 미수치여서 미자, 그리고 학계표에 미제출이어서 미자. 네 번째는 업무 무관, 업무 미관련의 미자라 해서 왼쪽은 미사가 있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은 정책적 목적이에요. 즉 정책상 부득이하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토면 비추가 있죠. 토지, 면세, 비용승용차, 추진비 이 네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의무 불행이고 오른쪽은 정책상이 어쩔 수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사례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자,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과세 제어를 팔게 되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는 과세 거래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 과세 거래인 거죠. 왜죠? 먼저 1단계 이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과세 사업자가. 그리고 그 재화가 면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거래인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매입자가 면세인 여부는 중요한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매입자가 면세이든 과세이든 소비자이든 항상 그 거래는 과세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인 사업자는 부가세 10원을 징수하고 10원을 납부하고 있는 거죠. 다만 매입자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지에 대한 여부인 거죠. 이 매입자가 과세 사업자이고 이 매입세액이 사업에 쓸 목적이라면 공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때 목적 뭐죠? 면세 사업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토면 비추의 면자에 걸리고 있는 거니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과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면세 제어를 팔게 되었어요. 이는 면세 거래인 거죠. 왜요? 위에는 2단계에서 이제 이 면세 거래에 걸리고 있는 거니까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면세 제어이면 누가 팔 당상 부가세를 면세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세 번째를 보시죠. 그럼 세 번째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지하를 팔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과세업자가 사고 있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부가세가 면제인 거죠. 그렇죠? 그 매입자가 과세이어도 면세 사업자의 공급보다 항상 면세 거래인 거예요. 즉, 이 매입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면세 사업자의 과세제와의 판매예요. 그러면은 과세요, 면세요? 면세인 거죠. 그죠? 왜죠? 아까 2단계에서의 1번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즉, 면세 사업자는 일단 부가세에서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소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면세 사업자가 이 물건을 팔고 있는 거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당근에서 물건을 판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뭐죠? 사업성이 없는 거래인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개념, 일단 이 거래가 과세 거래인가 라는 걸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과세 거래이어도 2단계에서 과세 사업자가 팔고 그것이 면세 거래가 아닐 때 그때에만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됐고요. 자, 다음은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의 물건이 국외로 수출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 물건이 국외로 들어올 때의 과세 방법 여부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죠. 즉, 그 물건이 소비되고 있는 그 나라의 세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수출하고 있으면 소비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따라서 그 나라의 세법을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가세는 과세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수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입 뭐죠? 외국 물건이 국내로 들어와서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니까 우리 부가세를 과세하겠죠. 이게 뭐죠? 재화의 수입 부가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었든 수출이든 수입이든 항상 소비지에서 과세한다. 그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것만 확인할게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볼 거는 1장 9페이지에 있는 3절 가볼게요. 자, 먼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때 부가세에서는 그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재화와 용역 공급은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고요.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이죠. 여기서 재화의 수입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수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더 중요한 사업자인 거니까 볼게요. 자, 사업자의 정의 뭐가 있죠? 첫 번째, 영리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뭔가를 팔고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자, 항목들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영리 목적성 불필요해요. 이때 영리 목적이 뭐인 거죠? 이윤을 추구한다가 아닌 거죠. 그 이윤을 고소원에게 분배하고 있으면 영리성이 있고, 분배하지 않고 있으면 영리성이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이윤을 주주에게 분배하니까 영리성이 있지만, 이제 어디 대학교 이런 데는 돈을 벌더라도 그를 고소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으니까 비영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가세에서는 그 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와 지자체도 원칙적인 사업자로 봐야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과세 거래, 과세 공급도 부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거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두 번째, 사업성이 있어요. 사업성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하고 있냐에 따른 여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같은 물건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 팔고 있으면 반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어떤 반복적인 거래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인적
독립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용된 자는 사업자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영업사원이 있는 거죠. 어디 회사에 고용된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팔고 있지만 누군가한테 고용되어 있죠.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책임을 지지 않고 물건을 팔고 있는 거니까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업사원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는 물적 독립성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반복하기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있죠. 학원은 원래 교육업이에요. 교육업은 원래 면세인 거죠. 근데 학원에서 가끔씩 책상을 팔아요. 책상은 뭐죠? 과세 제외죠. 파는 것도 과세 거래예요. 하지만 학원은 그 책상을 팔기 위해서 어떤 사업적인 것이 아니에요. 책상을 만들고 책상을 관리하는 그런 작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학원의 일부로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물적인 독립성이 없다 보고 있고 대신 학원의 부수학원 거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말하는 것이 이제 물적 독립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넘겨보시고 자, 이제는 10페이지 보시면 자 3번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업자의 구분이에요. 일단 사업자는 크게 과세와 면세가 있죠. 근데 우리 부가세의 법문구에서 특별한 말이 없이 사업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사업자는 그대로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는 원래는 과세 사업자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업자에 대한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전체 과세업자가 있고 면세가 있죠. 근데 면세는 납세 의무가 없고요. 대신 과세만 납세 의무가 있죠. 다시 거기에서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죠. 일단 간이는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직전 연도의 대가가 1억 세보다 이달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 거죠. 이 사람은 좀 더 특별한 어떤 혜택을 더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가 일반 과세자예요. 근데 일반이든 간이든보다 둘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는 또 누가 있죠? 겸용사업자가 있죠.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있죠. 근데 어디만? 과세사업만. 그렇죠? 그래서 과세와 면세가 채고 있으면 그 과세 사업에 대해서만 그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에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부가세법에 의한 등록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원래는 뭐예요?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는 등록을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과세와 면세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과세 업종은 부가세에 의한 등록을, 면세는 법인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겸용사업자는 이제 부가세에 의한 등록을 하고 있으면 굳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용사업자의 등록은 이제 부가세 등록을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다음은요. 이제 세부사항 좀 보실게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일단 기타 규정인데 먼저 1번 아까 봤었죠? 넘어가시고, 자 2번 볼게요. 자, 과세거래에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즉 명의상의 거래는 A가 물건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B가 팔고 있죠. 세법은 실질과세에 따라서 B한테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죠. 그래서 B가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자 C는 뭐죠? 청산 중이죠. 뭐요? 법인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고할 때만 청산 중인 것이고 알고 보았더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실제는 뭐죠? 또 사업자인 거죠. 그래서 사업자로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청산 중이어도 부가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보실 게 1장 12페이지. 자, 과세 기간 볼게요.
자, 과세기간. 자, 우리 과세기간은 이제 그 특정한 과세거래를 다 모아서 집계하고 있는 기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의 거래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신고 납부는 그 기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법인세에서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부가세는 1년에 2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1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있고요. 2기는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기본적인 기간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시 1기, 2기 중에 앞에 절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3개월들은 뭐예요? 다 예정신고 기간이죠. 그래서 앞선 3개월을 미리 한 번 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한 것이 이제 예정신고 기한인데 언제까지인 거죠? 종료 후 25일까지였죠. 그래서 3월 말에 종료가 되고 있으면 25일 뒤인 4월 25일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제 1기에 예정신고가 아닌 나머지 기간이에요. 4월부터 6월까지인 거죠. 이때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과세기간 최종 3월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실무나 수험상 그냥 확정신고기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이거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때 확정신고기간은 우리가 3개월치에 대한 세금을 언제 신고하죠? 종료 후 25일이죠. 그래서 7월 15일 날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 원칙은 이제 예정신고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사업자이거나 혹은 영세보험사자는 예정 고지하고 있는 거죠. 신고는 이제 법인이 내가 직접 매출세액이 얼마이고 매입세액 얼마인 신고하고 있는 것인 반면 고지납부는 뭐죠? 세무서가 고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려보시면 자, 볼게요. 먼저 1번 뭐죠? 우리가 1기에 대해서 확정 신고할 때는 내가 만약에 예정 신고가 있으면 그때 내용은 제외도 괜찮은 거죠. 즉 6개월 중에서 3개월을 먼저 신고했으면 다른 3개월은요 그 3개월치만 신검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1번인 거예요. 자, 근데 2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1기 예정 신고할 때 원래 이 기간에 포함되고 있는 매출액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락된 거예요. 누락된 상태에서 예정 신고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확정 신고할 때 포함할 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기의 누락분은 1기 확정 신고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1기에 누락된 거래에 대해서 2기에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예정 신고할 때 누락된 거래도 있으면 1기 때만 포함해서 신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1기 확정 신고할 때 그거마저 누락되고 있으면 그 다음 방법은 2기 때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정 신고의 방법으로 기존 신고를 고쳐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예정 신고 누락분만 확정 신고할 때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되셨고 다음 두 번째 2번은 간이죠.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기와 2기 6개월씩 되어 있지만 간이는 이제 영세하니까 좀 세금을 신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체가 과세 기간인데 다만 이 중에 6개월만큼은 미리 먼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과세관청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합니다. 이게 예정 부과 기간이에요.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 자, 예외적인 경우 볼게요. 자, 먼저 신규 사업자이죠. 자, 신규 사업자는 내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그때부터 납세 의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내 납세 의무가 시작되고 있는, 즉 내가 사업자로서 출발하고 있는 사업 개시일부터가 과세 기간의 개시일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종료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아래 보시면요. 자, 사업 개시일. 이때 사업 개시일의 내용 보시면 제조업 뭐죠? 제조업은 첫 번째 물건이 만들어진 날, 즉 제조가 시작되는 날이 있고 세 번째가 뭐죠? 나머지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의 공급, 첫 번째의 매출이 시작되는 날, 이게 사업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사업 개시일이
과세기간 시작일자인 거예요. 다만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나의 그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등록을 먼저 할 수 있죠. 등록을 먼저 하게 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두 번째, 폐업자예요. 자, 폐업자는 사업을 끝내고 있는 거죠. 즉 폐업을 이유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마지막까지 있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래서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인 거죠.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자, 함께 보시면 이제는 1장 14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납세의 지위죠. 자, 납세지는 다른 말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근처에 세무서에 가 세금을 내냐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사업자를 어느 관할 구역에 세무서에서 관리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한 그 납세지는 사업장이죠.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세금을 따로 관리해야 돼요. 부가세에 대해서 그 철저한 세원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마다 각 세무서가 관리한다. 이를 다른 말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 부르죠. 그래서 사업장마다 각각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하나의 사업자에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면 여러 군데마다 등록, 신고, 납부 다 따로 해야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예외인 거죠. 뭐예요?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이죠. 뭐예요? 납부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따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납부는 이제 한 곳에 몰아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자 단위과세죠. 이건 뭐죠? 모든 납세 의무를 한 곳에서 몰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따 보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사업자에 대한 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여서 중요한 건 사업장의 정의인 거죠. 자, 사업장이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고 있는 고정된 장소예요. 그때 이제 그게 너무 모호하니까 업종별로의 사업장 보시면 일단 광업 읽어보시고, 두 번째 제조업이 있죠. 제조업은 최종적인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소인 거죠. 우리가 그 판매하고 있는 그 대상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 등이 사업장이에요. 근데 단순히 포장만 하고 있거나 충전하고 있는 제조소는 사업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실제로 만드는 곳만 사업장인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자,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이죠. 이름 뭐예요? 그 부가 창출이 여기저기 마구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 법인은요 그 본사의 소재지인 거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있고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인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 한 개 한 개마다가 사업장인 게 아니라 모든 현장을 다 한 번에 관리하고 있는 그 본사 쪽에서 납세 의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이름 뭐예요? 내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을 판 게 아니에요. 건물을 빌려주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 근처의 세무서에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던 부동산 매매업은 우리의 법인의 개인의 본사 소재지이지만 부동산 임대업만큼 뭐예요?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인 거죠. 다음, 자판기죠. 자판기는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그 자판기가 위치한 장소가 아닙니다. 또 주의하실게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사업장 판정 특례인데요. 자, 보시면 자, 원래 원칙은, 자,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업장을 추가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판기 예외인 겁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실게요. 패스하시고. 16페이지에 있는 3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죠.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먼저, 자, 우리 직매장 뭐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예요. 우리가 공장은 물건을 만들고만 있고 그래서 팔리는 것이 바로 직매장인 거죠. 그럼 직매장은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부가치가 창출되고 있죠. 따라서 이때의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하치장은요, 사업장이 아니에요. 하치장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거래는 이제 직매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직매장이 사업장입니다. 세 번째가 임시사업장인데, 이때 임시사업장 뭐예요? 우리가 임시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뭐 트럭 같은 거죠. 근데 그 임시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장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존 사업장의 매출을 포함해서 함께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은 이제 4번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단위과세인데, 이거는 19페이지에 있는 요약을 볼게요. 자, 요약 좀 보시면 일단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 총괄 납부는 뭐죠? 납부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든 발급 수치이든 신고 납부이든 전부 신고든 다 따로 하지만 납부만 한쪽에 몰아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단위 과세가 있어요. 이건 뭐죠? 모든 납세를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사업장 단위 과세는 기본적으로 한쪽이 납부세액이고 한쪽이 환급이면 신고할 때는요, 납부세액은 신고자 내야 되는 것이고 환급은 30일 뒤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납부 환급의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기간에 자금 부담이 있는 거죠. 걔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총괄 납부이거나 단위과세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아래 보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어떤 사업자한테 납부를 몰아주고 있냐, 아니면 어떤 사업자한테 납세의무를 몰아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단위과세는 본점에서 할 수 있지만 총괄 납부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본점 말고도 법인은 지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요, 총괄 납부이든 단위과세이든 주된 사무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 총괄 납부만 지점도 이제 주사업적으로 할 수가 있다. 즉, 이 지점이 돈을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기한이요. 신청기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자, 먼저 원칙은 계속사업자의 일반적인 원칙 볼게요. 자, 원래 사업장이 한 개였다가 사업장이 이때 추가되었어요. 추가되고 있으면 원래 원칙 뭐냐면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이제 총괄납부나 단위과세를 신청하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총괄 납부이든 단위과세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기간보다 20일 전에 신청해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사업장이 추가될 때 바로 총괄 납부이거나 단위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현재 이 규정은 그 다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추가 사업장이 개시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총괄 납부이거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총괄 납부이냐 사업자 단위냐 이 차이만 있지 규정에 대한 기본 내용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어디 있죠? 차이는 바로 신규 사업자인 거죠. 이제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총괄 납부이거나 단위로 가고자 한다면 먼저 첫 번째가 사업자 단위일 때는요,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까지였었죠. 그렇죠? 다만 자, 총괄은요, 개시일자가 아니라 등록증 발급부터 20일 이내까지인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좀 주의해서 보실게요. 자, 이게 신청 기한이고요. 자, 다음은 변경사항이에요. 변경사항. 그래서 총괄 납부는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된 사업장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해당하는 세무사한테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단위과세인데 우리 단위과세에서의 변경은요, 등록증을 바꿔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등록 정정사여서 정정을 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포기가 있죠. 포기도요, 마찬가지로 총괄 납부이든 단위과세이든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해야 돼요. 다만 그때 총괄 납부는 신청하고 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사업장별 과세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단위 과세는 둘 중 하나인 거죠. 내가 총괄납부이거나 사업장 단위거나 두 장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는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등록 절차 언제까지인 거죠?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인 거죠. 원래 원칙은 사업장별 등록인 거니까 사업장이 두 가지 있으면 두 개 모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이전에 있던 매입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사업자님 아까 나왔었죠? 내가 원래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나와 있는 거죠. 됐고, 자, 다음은 두 번째 발급이에요. 자, 발급은 원래 원칙은 세무서가 신청을 받고 있으면 2일 내 발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기간은 7일 이내에 발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해 놓으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일장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23페이지가 있어요. 자, 어떤 사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장사한 거죠. 그랬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떤 페널티가 있냐? 일단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매입세 불공제였죠. 미사에서의 첫 번째 미가 미등록인 겁니다. 그래서 미등록 기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예외도 있지만 저기 있다 5장 공부하실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가산세죠. 가산세는 그런 게 있던 들어만 확인 놓으실게요.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가 1장을 다 싹 정리해 보았어요. 다음 2장부터 이제 복습 리뷰가 있는데 얘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